Call Me By Your Name을 생각하시고 이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시고 또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편적인 사랑의 생로병사를 담아낸 또 하나의 어떤 이야기. 사람을 뜯어먹는 사람이 폭력적이 아니면 뭐가 폭력적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스스로가 상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저는 이동진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이 영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잊지 못할 그런 영화죠.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장면들의 강렬함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끝나면 마음 깊이 여운이 남는 그런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바로 번지의 놀이입니다. 이 영화에 관한 해설 영상을 원하신 분들도 많았고, 또 저 역시도 이 영화가 개봉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떠오르는 작품이기도 해서 논란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영화의 종반부에 집중해서 오늘 여러분께 해설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루카 구아다니노입니다. 사실 번제놀이 작년 겨울에 우리 국내에서 개봉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Call Me By Your Name의 두 사람이 다시 뭉친 영화다, 그리고 사랑 영화다라는 것 때문이었죠. 그때는 이제 이런 내용인 줄 모르고 기대하셨던 건데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 그리고 또 티모시 샬라메라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당대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두 사람이 Call Me By Your Name을 찍어서 전 세계 영화에서도 그렇고요, 또 특히 국내에서 커다란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의 이후 작업들에서 바로 그런 면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루카 구아다니노의 Call Me By Your Name을 생각하시고 이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시고 또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 작품은 루카 구아다니노의 어떤 특색들이 이 영화가 이제 식인이라는 테마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루카 구아다니노의 영화들, 그러니까 Call Me By Your Name이나 혹은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기도 하는 I Am Love 같은 작품, 비거 스플래시나 아니면 또 다른 공포 영화도 있었었죠. 서스페리아 같은 작품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구아다니노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아다니노는 여름을 다루는 걸 무척 좋아하고요. 여름을 특히 눈부신 광량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어떤 육체성 같은 것을 무척이나 강조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찍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은 항상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채 세상의 변방으로 떠돌게 되는 일종의 추방자 혹은 아웃사이더라는 측면에서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특징들이 사실은 이 영화 번제놀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구아다니노가 이제 미국에서 찍은 최초의 영화인데요. 근데 미국 영화 속에는 그 장대한 로드무비의 전통들이 있죠. 특히 우리가 뉴 아메리칸 시네마라고 말을 하게 되는 60년대, 70년대에 어떤 장대한 그런 미국 영화의 새로운 물결들이 있는데, 아서펜 감독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러니까 온 제목은 버니 앤 클라이드죠. 버니 앤 클라이드 같은 작품이나 아니면 테렌스 멜릭의 황무지 같은 작품들, 그런 황량한 미국을 가로지르는, 미국의 국토를 가로지르면서 벌어지는 한바탕의 이야기를 다룬 일종의 청춘 영화 혹은 범죄 영화, 이런 것의 연장선상에 이 영화가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영화랑 관련된 이야기들을 마음껏 늘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영화로 무척이나 우리의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된 주인공 테일러 러셀이라는 신성, 아니면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티모시 샬라메, 혹은 이 영화에서 정말 놀라운 연기력을 선보이는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배우 중에 한 명이죠. 마크 라일런스 같은 사람의 연기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가 개봉한 지 이미 벌써 6개월이 지난 상황이고, 또 이 영화를 새롭게 보시거나 보셨던 분들에게 더 궁금한 것은 영화의 깊숙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특히 영화의 종반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도 저는 끝까지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화를 아직 보시지 못한 분이나 스포일러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영화를 관람하신 후에 이 영상을 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끔찍한 사랑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숭고한 러브스토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영화 속에서 사랑을 다룬다고 했을 때 그 사랑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극 중에서 벌어지는 어떤 커플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관객들이 그것을 보편적인 사랑의 또 다른 적용례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은 특별한 그들만의 사랑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평생에 걸쳐서 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랑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사랑의
생로병사를 담아낸 또 하나의 어떤 이야기 정도로 보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랑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관객 입장에서 일종의 자기 이해 같은 어떤 느낌이 그 영화를 관람하는 끝에 찾아오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와 반대로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커플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유의 딜레마라든지 특유의 어떤 위치나 설정이나 존재 양식 때문에 그 사랑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지 못할 어떤 종류의 사랑을 그 인물들이 할 때 더욱더 빠져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조금 전에 보편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그 사랑의 이야기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타인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우리가 관람하게 되죠. 이 영화는 어떨까? 두 가지가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한 것이 영화의 개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의 개성에 대해서 집중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영화의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이 서로 사랑을 하는 그런 커플입니다. 근데 이 커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작은 특징은 아니고 엄청난 특징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식인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식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저주받은 존재로 태어난 두 사람이 겪게 되는 어떤 그런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할 적이 없는 그런 사랑의 속성을 탐구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그 사랑의 행태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펼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연인들은 양극단의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는 사랑의 불능성 이런 건데요. 왜냐하면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서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사람을 먹는다라는 어떤 그런 특성이 발현이 돼서 상대를 해치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공포에 시달리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두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 있는다 할지라도 사랑의 불가능성을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달리 상대를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먹어치운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혹은 은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의 모든 것을 취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들은 사랑의 전능성에 도취되어 있다. 사랑에 대한 거의 만영에 가까운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양자 사이에서 그야말로 이 영화의 어떤 핏빛 낭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일렁이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를 사로잡게 만드는 이 영화의 독특한 개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의 이제 테일러 러셀이 연기하는 인물은 메런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메런이라는 인물은 영화의 한 초 도입부를 지나서 아버지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제는 왜냐하면 딸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자기가 기르는 것을 포기하고 편지를 남긴 채 사실상 아버지가 떠나게 되죠. 혼자 남게 된 메런은 이제 어머니를 찾아서 머나먼 길을 떠나는 것이 이 영화의 주된 스토리가 되는데요. 아버지는 일반인이고 어머니는 이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먹는 역시 딸과 같은 종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주인공인 메런이 처해 있는 두 가지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괴물이다 라는 주제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는 혼자다 라는 주제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기량작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측면이 이 주인공인 메런을 끊임없이 길 위로 나서게 하고 누군가를 찾게 만드는 그런 어떤 두 가지 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나는 괴물이다, 나는 사람을 먹을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자각 때문에 나는 타인에게 해를 줄 수 있으니까 타인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 라는 경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해칠 수가 있을 테니까. 반면에 나는 혼자다 라는 자각은 타인에게 다가가고 싶다 라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을 달래줄 상대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괴물이다가 상대에 대해서 다가갈 수 없게 만든다면 나는 혼자다라는 자각은 상대에게 너무 다가가고 싶은 욕망을 끌어들이게 되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하면서 기량작용을 하면서 이 인물은 계속 딜레마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설리를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는 이 세 사람의 사랑 이야기다. 처절한 사랑 이야기, 끔찍한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숭고한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도 말하고 싶은데요. 이 세 사람의 사랑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보는 것으로서 이 영화의 해설을 확장해서 여러분께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서로에 대한 사랑은 첫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많은 설리에게도 아마도 메런은 첫사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극 중에서 설리가 거절을 당한 후에 영화의 어떤 절정부에서 심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네가 처음이었단 말이다. 너는 정말 특별한 경험했단 말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상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이 있게 되는데요. 그 장면에서 좌절된 설리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상 설리는 일생일대의 사랑이자 아마도 첫사랑으로 메런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의 빌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설리이죠. 사실은 영화 속에서 설리는 원래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뜯어먹는 사람이 폭력적이 아니면 뭐가 폭력적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먹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이터들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설리의 특징은 바로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는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먹이가 되는 상대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 바로 이터인 그는 아주 비상한 후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곧 죽을 것 같은 사람 주위를 마치 죽어가는 동물 옆에 있는 독수리처럼 맴돌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상대가 할머니이든 아니면 다친 누군가이든 죽게 되면 그 시신을 먹이로서 취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죠. 어떻게 본다면 설리는 영화 속에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그 모델이 60년대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집단을 일컫는 말인 히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사람을 자기가 취할 때, 먹을 때 마지막으로 그 숨을 거두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그 사람이 남겨두었던 과거에 찍었던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착하면서 더군다나 죽은 그 망자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밧줄을 만드는 건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 영화에서 묘사가 되고 있죠. 왜 하필이면 밧줄일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인물은 무척이나 뼛속 깊이 고독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라푼젤처럼 자기의 고독한 성체로부터 감옥으로부터 그 밧줄을 손에 쥐고서 마치 바깥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까지 추측이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설리라는 인물은 그렇게 살다가 일생일대의 사랑을 만납니다. 바로 메런을 만나게 되는데요. 메런은 설리를 만날 때 상대방을 일종의 유사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방금 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기를 키웠지만 더 이상 너를 키워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편지와 함께 남기고 어머니를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아버지죠. 그렇게 아버지를 잃은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주면서 접근해 와서 심지어는 먹을 거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죠. 혹은 거처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 설리를 일종의 멘토 혹은 유사 아버지로서 따르게 되죠. 하지만 상대였던 설리는 그녀를 딸처럼 대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점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녀로부터 이해를 받고 싶어 하지만 영화의 끝까지 메런은 설리를 사랑하는 일이 없죠. 그것은 그에게 전혀 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주인공인 메런이 직접 하게 되는 건데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설리는 광분하게 됩니다. 상대로부터 이해받게 되고 자기 일생의 처음의 사랑에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상대로부터 거절을 당한 다음에 계획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의 원칙을 깨게 됩니다. 그 원칙은 사람을 죽여서 먹는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원칙은 이 사람은 원래 죽어가는 사람들만 먹을 뿐이지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최초로 죽임으로써까지 그리고 상대를 먹음으로써까지 그 사람의 전부를 자기가 취하고 싶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에 등장하는 설리가 이 두 커플을 공격하는 그 마음의 어떤 가장 중요한 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설리라는 인물에 이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나올 때부터 혹은 처음부터 시신을 먹는 모습부터 이후에 마치 스토커처럼 주변을 맴도는 장면들까지 이 인물을 우리가 동정하는 방식으로 보기가 무척 어려운데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그 점에서 굉장히 비범한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IPTV 가입은 어디로? 바로 가입, 바로 설치, 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할인, 바로 혜택, 바로 비다이렉트 샵. 더 빠르게 SK 브로드밴드. 바로 가입, 바로 설치, 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할인, 바로 혜택, 바로 비다이렉트 샵. 바로 설치도 혜택도 바로 비다이렉트샵. 바로 SK 공식 온라인샵. 바로 비다이렉트 샵. 가입 문의 106. 이 영화는 사실은 도입부에서 다른 영화와 달리 굉장히 독특하고도 과감한 방법을 씁니다. 이 소녀인 메런이 아버지로부터 비밀을 듣고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그 나이 때의 소녀들이 흔히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자기의 관심을 보이는 또 다른 여자인 친구가 집으로 초대를 했을 때 그 집에 밤에 놀러 가는 거죠. 놀러 가면서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우정으로도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도 보이는 묘한 순간들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로맨틱한 순간이 이어질 것 같을 때 굉장히 끔찍한 장면으로 영화는 파격적으로 도입부의 문을 엽니다. 바로 자기에게 손을 뻗쳤던 상대방을 그 손가락을 뜯어먹는 장면을 노골적으로 영화가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장면은 사실은 영화를 보기 전에 예상하기가 어렵고 또 그 장면이 보여주는 시각적인 끔찍함이 있기 때문에 관객을 굉장히 놀라게 만듭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을 잡아먹는 것으로서 저주받은 그런 인물들의 사랑 이야기를 그려낸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감독이라면 아마도 그들의 숭고함이나 그들의 다른 인간과 다를 바 없음이나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먼저 묘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반 이후에 그들이 사실은 사람을 먹는 존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숭고하고 아름답다라는 식으로 묘사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직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충격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먹는 존재라는 것을 초반부터 보여주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사람을 먹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의 노골적으로 초반에 전제하다시피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후에 영화에서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를 보게 되면 과연 이들의 사랑이 여러분들께는 숭고하게 보이십니까? 혹은 이것도 사랑으로 보이시나요? 같은 식의 어떤 화두를 던지는 그런 플롯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극단에는 바로 설리가 있습니다. 설리가 숭고한 사랑을 했다 혹은 설리가 일생일대의 사랑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지 않으실 그런 관객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 인물은 그 인물이 타고난 굉장히 끔찍하고도 흉측한 그런 저주받을 그런 면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리는 나름의 방식으로 그 사랑을 처음에는 잘 해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그렇게 되지 않자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방식이었고 끔찍한 범죄였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퇴치되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런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영화의 스토리에서 펼쳐지는 로드무비로서의 여정이 사실은 자기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여정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자기만 사람을 먹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이 여정 속에서 처음으로 자기와 같은 이터들을 만나게 되고 가족을 떠나게 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과연 나는 누구인 것인가를 되찾게 되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행의 시작에는 너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겠다라고 이 딸을 두려워하는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고요. 여행의 끝에는 딸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 미안해하면서 딸을 내가 해칠 수도 있다라는 자각 때문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그런 엄마의 편지로 끝납니다. 결국은 이렇게 두 통의 편지로 열고 닫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빠는 딸이 자기를 해칠까봐 겁을 내고 엄마는 자신이 딸을 해칠까봐 겁을 냅니다. 이런 양극단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뿌리이자 근원인 어머니를 찾아가는 여정, 그 속에서 리를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자기에게만 어울리는 사랑의 방식을 찾아냄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방식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풀려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죠. 영화에서 리는 사람을 먹을 때 반드시 가족이 없는 외톨이를 먹는다라는 원칙이 있죠. 그리고 영화에서 설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어가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먹는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화의 종반부까지 이 영화의 주인공인 메런은 그런 원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끔찍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먹이를 취하는가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내는 것은 자기의 존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어떤 깨달음이자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 리를 먹게 되는 것이죠. 여정의 중반부까지 메런은 아버지의 당부대로 어쩌면 일반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리라는 또 다른 이터와 사랑에 빠져서 함께 다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만 리가 실수를 합니다. 혼자만 사는 것으로 생각해서 해치워서 먹이로 삼았던 상대인 그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남자가 사실은 한 집안의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자기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더군다나 또 다른 가정을 굉장히 크게 해치게 만든 그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두 사람이 괴로워하죠. 그런 갈등의 끝에서 어머니를 찾아가게 되는데 어머니를 찾아가서 알게 된 것은 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달려들어서 자신을 잡아먹으려 하는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굉장히 쇼킹한 장면들을 메런이 마주하게 되죠. 이 두 가지 사건을 겪은 다음에 메런은 리를 다시 만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니까 너와의 사랑은 이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라는 일종의 결별의 선언을 하게 되고요. 나도 아마 이제는 평범한 소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아마 엄마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다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직후에 만나게 된 것은 다시 설리이고요. 설리를 통해서 설리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것은 리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리로에게 돌아가서 영화의 마지막 에필로그가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요. 인터넷이 자주 끊기신다고요? 먹통 인터넷은 그만! 이제는 SK인터넷으로 바꿀 때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 영화의 에필로그 직전에 두 사람이 다시 재회를 한 상태에서 차를 타고 어디로 갈까라는 말을 주고받을 때 두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무데나 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재회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간절히 원하는 두 사람에게 그들이 가서 귀결할 곳은 어디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인 것인데요. 왜냐하면 상대 자체가 바로 존재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죠. 두 사람은 마지막에 가정을 꾸린 것처럼 보이고요. 그토록 갈망하던 그들의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순간에 바로 설리가 찾아오게 되고 질투심일 수도 있고요. 먹이를 구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만의 사랑법일 수도 있겠죠. 두 사람을 공격하는 설리의 장면이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이루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리가 다치게 되고요. 폐를 깊게 찔린 상황에서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간절히도 리가 죽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산채로 먹어달라라고 사랑하는 메런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런이 그 부탁을 받아들여서 상대를 잡아먹는 걸로 이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줄거리를 요약하면서 대체 내가 무슨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데요. 이 영화의 종반부쯤에 이르러서 굉장히 감정적인 진폭이 큰 그런 울림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상대를 해칠까봐 계속 겁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잡아먹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스스로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상대를 잡아먹고 상대에게 내 몸을 내어주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서로가 원하고 또 동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들은 그들의 사랑에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을 먹지 않는 이 영화는 이제 판타지의 세계를 다루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세계에서 상대를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온전히 내 것으로 취할 수 없고 내가 온전히 그 사람의 일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양자 사이에서 어떤 일체를 꿈꾸게 되고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그는 내 안에서 와서 살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꿈꾸게 되는 건데요. 이 영화는 말 그대로 그 상황을 엔딩에서 서로가 잡아먹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이터들의 입장에서 그동안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하는 존재로서 스스로에 대한 약점이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면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두 사람은 오로지 오히려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법을 알아내고 그것을 직접 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반인들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합일의 순간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저주받을 운명은 저주가 아니라 적어도 사랑에 관한 서로에게 축복과도 같은 것이다. 오히려 능력이다. 그 순간 그들은 괴물이 아니라 사실상 초인이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돌아갈 때 어디로 갈까? 아무데나 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영화는 그 직전까지 두 사람의 로드무비 속에서 끊임없이 두 사람이 집을 찾아서 헤맸던 그런 것을 영화가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만의 집을 사실은 계속 찾는 과정이었다는 건데요. 이 영화의 애초에 시작 자체에서 주인공인 메론은 집으로부터 쫓겨나서 사실상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고요. 두 사람은 단순히 어떤 그 희생자를 취해서 그들을 먹이로 삼을 때 먹이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먹잇감이 된 그 희생자의 집에 가서 한동안 산다거나 머무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영화는 원래 아버지 집이라든지 아니면 리의 입장에서는 죽은 이모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그들이 잡아먹게 되는 어떤 할머니의 집이나 아니면 어떤 슈퍼마켓에서 진상을 부리는 고객의 집이나 이런 집들을 전전하게 되죠. 하지만 끝내 그들은 안식할 그런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영화의 후반부에서 리는 심지어는 자기 집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고 근처의 강둑에 텐트를 치고 그 주변을 여전히 머무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그가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다 마지막 장면 이르면 두 사람은 마침내 집을 함께 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화의 끝까지 다 보고 난다면 그들이 찾게 된 마침내 최후의 안식처이자 집은 바로 상대의 몸이었다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는 상대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메런은 상대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리는 메런의 몸을 사실상 자신의 집으로 삼아서 그들의 사랑은 그녀의 몸속에 영원히 거하게 되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아무데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든 그들의 집 거처는 그 몸과 함께 같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해설해드린 번즈의 놀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루카 구아다니노의 비거 스플래시나 I am love 같은 다른 영화들도 함께 챙겨보시면 더욱 좋은 그런 관람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